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8시에 JTBC 뉴스 앵커 브리핑 때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언급하신 친일 고문경찰 노독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독술은 일제강점기합뿐만 아니라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자유당에 기여를 했고, 대한민국이 민주화 발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해를 끼친 사람으로서 나중에 단죄도 받지 않고 천수를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양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돼서 조국의 그 독립투사들을 검거하고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냈는지,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고문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양력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독술은 1899년 6월 1일 부산 장생포에서 출생했습니다.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했고요. 1918년 경상남도 보안과 말단 순사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 1921년 경상남도 울산경찰서의 순사부장으로 승진을 했고, 1924년 말 도 경부보 시험에 합격해서 경부보로 경남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험에는 잘 합격하는 걸로 봐서는 벌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933년 경부로 드디어 임명이 되는데, 경부란 직위는 당시 조선인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됐다고 합니다. 1943년 일제 폐망 직전 한반도에는 19,328명의 일제 경찰이 존재했는데 조선인 경부는 86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6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상당한 고위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경감 정도 계급이었다고 하죠. 경감이면 이근한이도 김근태 고문할 때 경감이었죠. 1943년 9월 30일 경시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 출신으로 일제 경찰에서 경시에 오른 인물은 36년 일제 강점기 통틀어서 21명뿐이었고, 당시 경시 78명 중 조선인 경시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대 일제 경찰의 그 서열 분포를 보면 중앙의 경무국장, 그 다음에 지방의 경무부장, 그분 똑같았겠죠. 그 밑에 사무관, 그 밑에 경시, 그 다음에 경부, 경부보, 순사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 경찰 서열 3위였던 거죠. 일제에 아부하기 위해서, 일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독립군과 독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검거하고 고문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독술이 관여해서 검거했던 사건들은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 10월 민족단체인 신간의 동래지회 간부 박일량 등 다수의 항일 지식인 검거, 고문, 노독술에게 고문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당시에 그 사건에 관련돼서 사망한 독립운동가가 3인에 해당했습니다. 1928년 부산 제2상업학교 비밀결사인 혁조회 적발. 혁조회는 19살에서 23세, 19살에서 23세의 젊은이들 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 비밀결사였는데, 당시 한일 투쟁 역사와 조선 역사를 정리한 책 배일지집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독술은 회장 김규직 등 9명을 검거하고 고문해서 김규직과 유진홍, 양정욱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929년 광주 항일학생 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동맹휴학을 깨려고 노독술은 2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을 구속하고 고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겠죠. 1932년 5월 노독술은 경남 통영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반일단체 ML당원 김재학을 필두로 수많은 항일 지식인들을 검거하고 고문했습니다. 자, 노독술은 항일 지식인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만을 검거하고 고문했던 것이 아니라 항일 지식인, 독립운동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검거를 해서
그 항일 운동가나 항일 사상을 가진 지식인으로 둔갑시키는데도 또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작 정치를 말하는 거죠. 어부들을 뭐 빨갱이로 둔갑시키다든가 이런 기술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사용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봐서 알 수 있죠. 당시 노독술은 1930년대 사법계의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하에 조선의 경찰은 사법계, 고등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법계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했고요. 고등계는 공안사건이나 시국사건, 즉 항일 투쟁이나 항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관장하던 곳이 고등계였는데 사법계에 근무하면서도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고등계 관련 업무, 즉 공안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다루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노독술은 일반 사법계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계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아주 충성스러운 경찰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겠죠. 1932년 통영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당시 사법계 주임으로 근무하면서도 고등계 업무 또한 겸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1930년대에 조선에 있는 경찰 중에서 노독술뿐만 아니라 하팔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명의 고문 경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안 사건이나 시국 사건을 다루어서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고 또 그런 사건에 능력을 발휘하는 경찰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원오브댐이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진급에 남들과 똑같은 실적으로 올려서는 자신의 진급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노독술은 어떠한 업무를 관장을 하는가 하면 그 노독술이가 좀 시국을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1930년대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중국, 즉 만주로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는데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독술이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독술은 이 업무를 자신이 관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화물 자동차 증발과 군수품 수송에 적극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공훈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37년에서 38년까지 노독술의 군사수송 관련 업무 84회 수행, 1938년에서 1940년까지 군사수송 관련 업무 104회 수행. 이 기간 동안에 노독술은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친일 선전 활동뿐만 아니라 친일 좌담회까지 35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일제로 봐서는 정말 눈부신 활동을 벌인 충견이었죠. 충성스럽게. 1940년 4월 일제는 노독술에게 이 업무 수행 능력에 보답하는 의미로 공로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년 후 41년 3월에 훈 8등 훈장도 또한 수여를 하게 되죠. 이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1943년 9월 30일 노독술은 경시로 승진을 합니다. 일제가 조국이 해방되기 2년 전 얘기죠. 당시 경시는 서열 3위, 경무, 국장, 부장, 사무관, 경시, 경부보, 순사보. 자, 그러면 노독술이는 일제 충성만 했겠는가? 청렴결백하게 충성만 했겠는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노독술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1949년 반민특위 조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조사된 노독술의 재산은 당시 돈으로 60만 원에서 70만 원. 자, 이 책이 2010년 중반, 2015년 기준으로 당시 60만 원, 70만 원은 거의 100억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2015, 16년을 왜 언급을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 악인열전 임종금 씨가 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발행할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독술이는 얼마만큼 고문을 했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고문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노독술은 당시에
일제로부터 고문 귀신이란 닉네임이 붙었다 그래요. 노독술은 기존에 사용했던 고문뿐만 아니라 그 뭐 구타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기술을 고안해내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좁은 상자에 가둬놓고 밖에서 못을 박는 고문. 자, 피해자의 혀를 잡아 빼는 고문. 자, 혁조회 취조 당시 부산 제2상업고등학교 비밀결사 배일지집을 발간하고 배포했던 혁조회 치료 당시에 혀를 잡아 빼는 고문을 사용했습니다. 19살에서 23살 되는 우리의 청년들, 그때 당시. 또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고문, 그것도 혁조회 취조 당시 학생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손을 앞으로 묶고 발을 뒤로 묶어놓고 매달아 놓았다고 한 이책인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칠성판에다 묶어놨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한 것 같아요. 손을 앞으로 묶어놓고 발을 의자 밑으로 내려서 뒤로 묶어놓고, 그러면 상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묶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구타하거나 물을 먹였다. 그러면 이것은 칠성판에다 묶어놓은 그런 기술을 노독수리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노독수리가 고안해낸 이 기술이 군사정권 하에서, 그 다음에 유신정권 하에서 우리 그 민주화 투사들에게 사용됐던 그 고문을 노독수리가 일제 항일 투사들에게 사용했던 그 기술이 전수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근한이까지 전수돼 내려왔던 그 기술이었던 거겠죠. 자, 이런 기술들은 노독수리가 사용했던 기술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일제는 전국의 고문 기술을 한번 총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70% 이상이 노독수리가 개발해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노독수리가 사용했던 기술은 아닌데 한 가지 고문 기술 하나를 더 알아보면은, 여러분 착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도 항일 투사들을 검거하거나 항일 지식인들을 검거를 하면, 이건 하판나기라는 친일 고문 경찰이 사용했던 기술인데, 피를 혈관에다 주사기를 꼽아서 피를 한 가득 뽑은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말할 때까지 얼굴이나 몸에다 뿌린답니다. 뿌리거나 아니면 벽에다 계속 뿌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또 뽑고 또 뿌리고 또 뽑고. 이것은 당하는 사람보다도 지켜보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더 유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계속 피를 뽑으면 그 공포가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기술을 사용했던 이런 고문을 사용했던 그런 고문 경찰들도 당시에는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문들을 우리 항일 투사들에게 사용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조국이 해방되기 이전에 노독술의 활동 상황과 그의 고문 기술, 그리고 그가 승진할 때 어디까지 승진했는가 하는 걸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을 이 사람은 고문과 그 사건 조작으로 어떻게 항일 투사들을 또 괴롭혔는지, 그리고 항일 투쟁을 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빨갱이로 몰아서 탄압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